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저는 그제야 누가 진짜 우리 곁에 남는 자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픈 어머니를 외면한 아들들과 끝까지 부모 곁을 지켜준 막내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내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아내는 통증에 신음하고 있었고 병실 한쪽에서는 아들 둘과 며느리 둘이 누가 간병을 맡을지를 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형이 해야죠. 왜 우리가 해요? 명의가 내려오면 되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너희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악에 받쳐 소리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놀란 명의가 저를 붙잡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병원 앞 복권방에서 산 복권 2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박명연 68살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가족을 위해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주말이면 집안 수리와 아이들 뒷바라지로 하루가 짧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가 멀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지만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가족이 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야근에 들어갔고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새벽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내 정영수는 그런 제 곁에서 묵묵히 집안을 지켰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 모임을 다니고 아픈 아이들을 밤새 간호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흥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떨이로 나온 생선을 사다가 정성껏 조리해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이들 옷은 큰애가 입던 것을 작은애에게 물려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손수 깊고 줄여 입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미안해 가끔 옷이라도 한 벌 사주려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그 돈으로 아이들 책이나 한 권 더 사줘요. 아내는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만 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 셋이 남들처럼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 첫째 아들 박명수와 둘째 아들 박명준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적금을 깼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셋집 보증금에 보태주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용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첫째 명수가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7천만 원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망설임 없이 적금을 깨주었습니다. 둘째 명준이 결혼할 때는 형보다 적게 받을 수 없다며 같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형평성을 위해 똑같이 보태주었고 그 돈을 마련하느라 보험까지 해약했습니다. 첫째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퇴직 후를 위해 모아둔 돈 일부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잘 되는 사업이에요. 1년만 지나면 2배로 갚을 수 있어요. 영수는 그렇게 말하며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영순이가 모르게 비상금까지 털어보탰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둘째가 집을 넓혀 이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대출 이자를 덜어주려고 목돈을 건넸습니다. 명준이는 손자가 자라서 방이 좁다며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많이 받아갔잖아요. 저도 좀 챙겨주세요, 아버지.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어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영순이는 그날 밤 조용히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떡해요? 괜찮아. 자식들 자리 잡으면 그게 우리 노후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갚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막내딸 명희는 늘 달랐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는 괜찮아요. 두 분 노후 준비 먼저 하세요. 영희는 결혼할 때도 부모 도움을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진 씨랑 둘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오빠들한테도 충분히 지원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두 분만 생각하세요. 사위 도진이도 명희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명절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왔고 어버이날에는 매년 봉투를 챙겨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늘 건강하셔야 해요. 도진이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지요. 딸도 서운하지 않게 형제들과 똑같이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명희가 처자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내주려 했습니다. 영희는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저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뒤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 돈으로 두 분 드시고 싶은 거랑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 주문해서 결제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딸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손주 돌잔치에서 봉투 두께를 비교하며 눈치 싸움을 할 때 명희는 우리 부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 쥐어주는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저는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재산이라고 해봐야 살고 있는 25평 빌라 한 채와 퇴직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욕심 안 부리고 살면 충분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랑 하루 세 끼 먹고 산책만 해도 난 행복해요. 그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땐 몰랐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둔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35년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인사팀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부장님 같은 분이 먼저 결정해 주셔야 후배들도 따라옵니다. 저는 종이 위에 글자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후배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자네라도 잘 버텨. 가방에 책상 위 사진 액자를 챙겨 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어린 새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청춘을 고스란히 바쳤던 곳이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지 못하고 그냥 한참을 걸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다 바삐 움직이는데 저만 멈춰 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아들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영순이는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래도 가장이라는 자리는 무거웠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라는 뜻인가 봐.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오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째 명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사업 핑계를 대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했습니다. 둘째 명준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저번에 빌려가신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려간 돈이 아니라 제가 빌려준 돈이었는데 명준이는 자기가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 말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희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저녁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그러던데 진짜예요? 회사에서 나오셨다고요? 저는 그제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희야, 괜찮다. 아버지, 아직 건강해. 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곧 올라갈게요. 도진 씨도 같이 가자고 해요. 그 주말 명희는 정말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사위 도진이는 양손 가득 반찬과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와 영순이는 눈물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아내가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그 전부터 자주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자기 일은 뒷전이었던 사람이라 큰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손사래만 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 앞에서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속이 좀 안 좋네요. 얼굴빛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종합검진을 예약했고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위암 3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호자께서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환자분 위에 종양이 있고 림프절 일부까지 전이된 상태예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차분하게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살 수 있는 거지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술 잘 받으시고 항암 치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아내가 제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견뎌봐요. 그 말이 어찌나 슬프던지 저는 복도 한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 퇴직금 일부로 어떻게 수술비는 마련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들에게 어머니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째 명수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저는 사업 때문에 자주 못 갈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잘 돌봐드리세요. 둘째 명준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수술비는 보험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한켠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명희는 달랐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다음 날 새벽 명희는 짐을 챙겨 올라왔습니다. 사위 도진이도 휴가를 내고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진이는 병원 검사 동행, 보험 서류 정리, 입원 준비물까지 묵묵히 챙겼습니다. 아들들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일을 사위가 다 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저를 위로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힘겹게 웃었습니다. 나 금방 나올게요. 울지 말아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 끝에 아내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배를 감싼 붕대 아래로 통증이 밀려오는지 아내는 연신 신음했습니다. 명희는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얼음 조각을 손가락에 묻혀 마른 입술을 살살 적셔주고 식은 땀이 흐르면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실 한쪽에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수정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내일부터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작은 며느리 유미는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주는 헬스장 PT 일정 잡혀 있어요. 수술 직후에 환자가 신음하는 병실에서 며느리들은 본인 일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첫째 명수는 시계만 흘끔거리고 있었고 둘째 명준이는 복도에 나가 통화하기 바빴습니다. 형네가 며칠 맡으세요. 왜 우리가 해? 우리도 회사 일로 바빠. 저희 애들 학원은 누가 보내요? 명희가 하면 되잖아요. 딸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 수정이의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 간병해봐야 어차피 명희한테 다 갈 텐데 우리가 왜 끼어들어요? 작은 며느리 유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친정 부모는 딸이 챙기는 거죠. 우리가 간병해드린다 해도 딸만큼 편하겠어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수는 머리를 긁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명희야, 너 마침 휴가 냈다며. 내가 맡아서 어머니 간병해드려라. 영희는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것도 바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 거라 휴가를 낸 것인데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항암까지 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간병까지 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가 더 형편 좋잖아요. 우리가 봉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정이가 갑자기 명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마치 자기들이 큰 양보라도 하는 양 말하는 그 모습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 명준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수술이면 좀 나오죠. 수술실에서 막 나온 어머니 얼굴은 보지도 않고 보험금부터 묻는 아들이었습니다. 명수가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나중에 어머니 회복하시면 그 돈은 저희들한테도 좀 주실 거죠. 저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보험금부터 챙기려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수술 통증에 시달리던 아내의 눈가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영순이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은 눈에서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명희가 그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듣지 마세요.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너희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세게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명희가 다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조금 전까지 싸우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위 도진이가 가장 먼저 뛰어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도진이에요. 도진이는 침착하게 제 호흡을 살피며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카트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혈압계가 채워지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는 동안 명희는 한쪽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그 와중에도 한 발짝 떨어진 채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구 하나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두 분 다 안정이 절대적입니다. 한 분은 큰 수술을 받으셨고 한 분은 협심증 위험이 있으세요. 가족분들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명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두 분 돌볼게요. 그 옆에 서 있던 명수와 명준이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방에 사는 명희는 일주일 휴가를 냈고 두 아이는 시댁에 맡겼습니다. 수술비도 자신의 카드로 먼저 결제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예요. 명희는 그날부터 병실에 간이 침대를 펴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통증으로 깨면 등을 쓸어주었고 화장실 가실 때마다 부축해서 걸음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죽을 직접 끓여와 한 숟갈씩 어머니께 떠먹였습니다. 미음이 너무 묽으면 어머니가 힘이 안 난다고, 너무 되면 삼키기 힘들다고 며칠을 시행착오 끝에 가장 맞춤한 농도를 찾아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 머리를 빗겨드리고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엄마, 다리 부어요. 이렇게 베개를 받쳐야 부기가 빠져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는 일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회진이 끝나면 명희는 그제야 한숨 돌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제가 김밥 사왔으니까 좀 드세요. 자기 끼니는 늘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명수가 병원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명인에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애들 학원 보내랴 회사 다니랴 어머니 모실 형편이 안 돼요. 명희가 좀 더 여유 있잖아요. 저는 명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명수는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명수는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빳빳한 10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38년을 키운 자식이 어머니 수술비로 내놓은 돈이었습니다. 둘째 명준이는 그마저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진짜 바빠서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단 하루도 간병하지 않은 자식이 모든 짐을 시집간 동생한테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밥이나 먹고 들어가려는데 식당 옆 복권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복권 2장을 샀습니다. 복권방 안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 몇 분이 번호를 고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처음이세요? 복권방 주인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오늘 운이 좋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한 번에 큰 거 맞으시거든요. 저는 그저 웃으며 자동으로 2장을 뽑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복권이 당첨될 거라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영순이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좋아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명희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명희는 카페 오픈을 미루고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명희야, 회사는 어떡하니? 너도 일을 해야지. 아버지, 직장은 또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엄마가 건강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면 도진이도 휴가를 쓰고 올라와 둘이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며느리들과 아들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권 번호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에이 설마 하면서 1등, 그리고 2등.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다시 한 번 번호를 맞춰봤습니다. 분명히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2등이었습니다. 당첨금을 합치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었습니다. 세금을 제하더라도 20억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돈을 잘못 쓰면 가족이 또 한 번 갈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손과 명희의 손을 함께 잡고 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영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명희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두 사람에게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한 번씩 꼭 쥐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내와 함께 병원 산책로 의자에 앉아 조용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오후였습니다. 영순이의 마른 얼굴 위로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영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을 토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명희는 더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복권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명희가 받도록 하자. 내가 받으면 결국 나중에 아들들에게도 상속될 수 있어. 처음부터 싹을 자르자. 영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보, 명수랑 명준이도 자식인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봐. 당신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자식이 당신 손을 잡아주었는지, 어떤 자식이 보험금부터 묻고 누가 간병을 떠넘기려고 했는지. 영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영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명희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그냥 두 분 노후 편하게 사시면 돼요. 명희야, 이건 너에게 주는 돈이 아니야. 우리가 너에게 의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아플 때 너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저는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희 부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너희 옆에서 살되 너희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함께 사는 거다. 명희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도진이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약속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진아, 우리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 생각한다. 퇴원 후 명희가 사는 지역으로 내려가 작은 상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1층은 카페, 3층은 명희 가족, 4층은 우리 부부의 공간, 옥상에는 작은 정원을 꾸몄습니다. 명희와 함께 발품을 팔아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도진이는 일이 끝나면 매일 저녁 합류에 함께 둘러봤습니다. 영순이는 회복 중이었지만 새 집을 보러 갈 때마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여보, 옥상에는 꼭 작은 텃밭이 있으면 좋겠어요.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심고. 저는 영순이의 소원대로 옥상에 흙을 들이고 화분을 채웠습니다. 우리 부부 공간은 동양이라 아침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옅은 미색으로 벽지를 정해 주었습니다. 거실에 큰 창을 내서 휠체어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동선을 짰습니다. 영희는 카페를 열고 직원을 도왔고 남는 시간에는 온전히 엄마를 돌봤습니다. 사위 도진도 장인, 장모를 친부모처럼 챙겼습니다. 명희가 차린 카페 이름은 엄마의 정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파는 빵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식감으로만 골랐고 디저트는 당이 낮은 것 위주로 두었습니다. 우리 카페는 엄마가 와서 드실 수 있는 메뉴만 만들어요. 명희의 그 마음씨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진이는 퇴근하고 와서 매일 옥상 정원의 채소들을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어머니가 따실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추 좀 따서 드실까요? 도진이의 그 한마디에 영순이는 항상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존 딜라는 처분했고 예금은 아내 통장과 제 통장, 명의 통장으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탁까지 설정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 사후의 자녀분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신탁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는 따님 한 분으로 지정하시되 두 분 생전에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자산이 명의로 정리되거나 신탁 처리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나중에 소송을 걸어도 손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었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수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빌라 파셨다면서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팔았다. 왜 저랑 상의 안 하셨어요? 그 집 시세가 얼만데.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30여 년을 살았던 우리 집을 한 번도 도배 한 번 도와준 적 없는 자식이 자기 집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준이도 곧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이 그러던데 진짜예요? 어머니랑 어디 내려가신다고요? 집 매매한 대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려와서 보면 안다. 명인의 상가주택을 둘러보던 아들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큰며느리 수정이는 옥상 정원까지 둘러보고 내려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다 얼마예요, 아버님?
작은 며느리 유미는 1층 카페를 들여다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명희가 무슨 돈으로 이런 카페를 차렸대요. 며칠 전까지 빈손이었던 애가. 영수는 4층 우리 부부 거실을 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 이 집은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명희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어. 순간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을 다 명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큰며느리 수정이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자식이 셋이면 셋이 다 자식이지. 왜 아가씨만 챙기세요? 작은 며느리 유미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도 변호사 알아볼 거예요. 영수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명희한테 다 줘버리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명준이도 거의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사업도 안 풀리고 빚도 많아요. 좀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욕심밖에 모른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픈 엄마가 수술대에 올랐을 때 너희는 누가 간병할지 서로 미루고 싸우고 있었다. 단 하루도 엄마 손을 잡아주지 않은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 와서 돈을 기대할 자격도 없다. 수술 끝나고 보험금부터 묻던 너희 입을 나는 잊지 않았다. 어미 죽기를 기다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느냐. 엄마가 누런 얼굴로 누워있을 때 제주도 여행 일정 잡고 헬스장 PT 잡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부모 돈을 달라 하느냐. 영순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 키우는데 평생을 다 썼다. 이젠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엄마는 명희에게 진 빚을 갚느라 남은 평생을 다 쓸 거다. 영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수정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작은 며느리 유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명수는 얼굴이 붉어졌고 명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들은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만 좀 보태주시면. 그러나 부모가 아플 때 옆에 없었던 자식들이 부모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모습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었지만 손주들조차 부모 손에 이끌려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부모를 그렇게 대하지 않게 가르칠 거예요. 저는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야, 너는 부모에게 지원받은 게 없어도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주는 너의 마음이 귀한 거다. 시간이 흐르며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지만 명희와 도진의 정성 덕분에 잘 견뎌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영순이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한 번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질 때는 함께 미용실에 가서 모자를 골라주었고, 입맛이 없을 때는 새벽부터 생선을 손질해 죽을 끓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도다리 죽이에요. 입에 좀 맞으세요? 영순이는 명희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솜씨가 늘었어요. 식당 차려도 되겠어. 명희는 그 한마디에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아침마다 둘레길을 걷습니다. 옥상 정원에 올라 꽃을 돌보고 저녁이면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습니다. 둘레길은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영순이는 매일 한 걸음씩 더 걷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제보다 10걸음 더 걸었어요. 저는 영순이의 손을 꼭 잡고 박수를 보냅니다. 오후에는 명희 카페에 들러 사람들 구경을 합니다. 손님들이 영순이를 보고 카페 사장님 어머니이시냐고 물으면 영순이는 웃으며 끄덕입니다. 저녁 식사는 늘 명희네와 함께 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고 도진이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먼저 덜어드립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도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매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도 돌아왔네요. 맞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지만 결국 우리를 살린 건 딸 하나의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모에게 잘하는 아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래도 이제는 미련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키운 자식들이 모두 내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품어준 딸 덕분에 저와 아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부모가 아플 때, 부모가 늙었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 잘해주는 자식이 진짜 효자가 아니라 부모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자식이 진짜 효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무한정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것을. 저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손이 되어버리면 자식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적당히 베풀고 적당히 받으며 부부 두 분의 노후를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